네, 여러분 저 528페이지 79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98번. 798번. 자, 행정입법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거적인 것은 뭐예요? 딱 그것만. 예시적인 것이면 다른 것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법규 명령으로서 헌법에서 딱 규율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에서 법규 명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다음에 자치단체 조례, 규칙 뭐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열거적이라고 하면 그것만 법규 명령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법규 명령이 될 수 없죠.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면 행정규칙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으로 봐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 명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것을 열거적인 것으로 본다면 딱 그것만 법규 명령이죠. 그러나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냥 예를 들어놓은 것뿐이고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규칙, 상위 법령에 유인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을 이것도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헌법에서 나오는 법규 명령의 종류는 예시적인 것이다. 그것 말고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도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야. 즉 예로 든 것뿐이기 때문에 예가 또 있는 거죠. 헌법 말고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상위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법규 명령이 유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면,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석진 지문인 것 같은데 막 나오죠. 계속 막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법규 명령이 유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유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없어? 행정처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입법은 다 다른 겁니다. 유임의 근거가 있어야만 적법한 입법이 되는 것인데 유임의 근거가 없어. 그럼 위법하면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유임의 근거가 들어와. 그때부터는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임의 근거가 나중에 부여돼. 그럼 그때부터 장래 향해서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재량 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 필요다. 아까 제가 재량 준칙이 뭐라 그랬죠? 행정처분의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그걸 재량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재량 준칙이 행정규칙 사항이라니까요. 이 학자들이 그 요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것은 법규 사항이라고 보고 대신 그걸 한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이런 것을 갖다가 재량 준칙, 제재처분의 기준, 이것은 성질이 행정규칙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규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량준칙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 없이도 재량준칙, 그러니까 이 재량준칙을 행정규칙이라는 표현하고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준칙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에 법령의 유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 뭔 말이냐면 유임을 받지 않고 하위 불령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상위 법령을 위반한 불령이죠. 잘못된 거죠. 그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무효인 불령이기 때문에. 아니, 불령이 상위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그 유임을 받은 한도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임을 받지 않아 놓고 상위 법령의 규정을 막 변경시켜버리거나 그 넘어선 규정을 규율해. 그러면 하자가 있는 규정이고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799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을 말합니다. 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유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모법에 이에 관해서 직접 유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했다면 하위 법은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된다. 지금 이 뒤 문장은 이게 지금 판례 끊어서 한 것인데 아까처럼 상위 법령을 막 변경하고 막 위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상위 법령을 뭐 변경하거나 위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처럼 상위 법령을 막 변경하고 막 위반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판례에서. 그래서 1번 해설을 보시면 굵은 표시에 모법에서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모법을 막 변경하거나 위반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다면 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판례를 중간 잘라서 이렇게 넣어놔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4번에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풀었으면 어떻게 돼?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오케이? 이 표현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자, 내부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 또 아니에요. 뭐냐면 행정규칙은 공무원을 규율할 뿐이지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공무원은 따라야 되죠. 그러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법 위법은 별도로 따져야 되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그 법규가 뭐야? 법령 플러스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걸 갖다가 다시 위법인지 적법인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법 위법은 별도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대신 공무원만 행정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만.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자, 800번. 행정조사가 나옵니다. 행정조사. 자,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에 행정조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별도로 있어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번 행정조사 기본법상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자,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임의적인 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임의적인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임무 범위 안에서. 즉 국자법 3조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이 권한 범위 안에서 임의적인 작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정조사 기본법상 임의적인 조사 역시 우리 권한 범위 안에서 임무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2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아래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임의적인 조사 가운데 일부는 그 예외를 규정해놨습니다. 그 예외에서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예외를 규정해놨고요. 자, 3번에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 수사에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니까
모든 행정에 모든 조사가 다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돼? 그러지 않습니다. 조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다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받지 않아. 그래서 조사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뭐 수사가 됐건 뭐 신원조사가 됐건 이런 것들은 다 별도 법령에 적용을 받고 그 나머지 잔챙이들만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뭐 형사소송법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조사 수사는 별도 법령에 적용을 받고 행정조사 기본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나머지 잔챙이들만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01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이네. 행정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지침이 되거나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계획이죠. 이것은 처분성, 행정처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성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막 규율해버려. 그러면 그 행정계획도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계획 이렇게 지침이 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에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 지금 뭐가 잘못됐죠? 지금 뭐 중대 명백, 취소하고 무효하고 구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처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정력 있잖아요. 우리 이제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릉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것이 바로 공정력이잖아요. 공정력은 행정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법상 계약이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거 행정처분에만 하는 것이지 뭐 행정입법이나 여기 공법상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넘어가 4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 관할 사항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행정법원이 있고 민사법원이 있죠.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민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가 하는 계약에는 그냥 사법상 계약이 있고 공법상 계약이 있어요. 근데 사법상 계약은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공법상 계약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왜 나왔냐면 우리 행정법의 공부 영역 안에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체결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민사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아냐입니다. 근데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당사자 이 공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상 계약이 뭐냐면 뭐 시립 무용단원 위촉 계약 이런 것들이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뭐 계약들이 있잖아요. 다 사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법상 계약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은 국가가 뭐 물건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규율해 놓은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제 공공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계약은 말은 공공계약이지만 사법상 계약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802번 넘어가고 803번을 보시면 803번 또 공법상 계약 나옵니다.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공공계약이 뭐예요?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공공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 사법상 계약인데 사법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법상 계약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냥 물건 사는 거, 국가가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사고 이런 것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도 계약 위반하면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법, 민소법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2번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죄송합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전에 특허할 때 보였어요. 특허할 때 지금 나라 재산 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나라 재산 쓰는 것 중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좀 이제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나 하여튼 그 특허를 보일 때 잘 보시면 거기서 이 나라 재산 쓰는 거 공법상 특허입니다. 특허. 그래서 이거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특허고요. 자, 3번에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민사소송으로 제기된다? 그럼 공법상 계약이 왜 있어?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자, 804번 또 공법상 계약. 1번에 공중보건의사 채용 계약. 이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자, 공중보건의사 채용 계약, 그다음에 뭐 시립무용단원 위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인 거죠. 공법상 계약이다라는 표시를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 표현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법률 유보 원칙은 일부 행정에 대해서,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우위에 있으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다 적용되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도 당연히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죠. 즉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 등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져. 이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처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 시립무용단원 위촉 계약,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게 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좀 유사하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결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또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시립무용단원 위촉 계약, 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이런 것들이 공법상 계약에 속합니다. 자, 534페이지 805번 볼게요. 행정 절차 들어갑니다. 행정 절차. 행정 절차하고 정보 공개 붙여놨죠. 왜 그래? 행정 절차에 참여하려면 정보 공개를 받아서 정보를 알아보고 절차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절차하고 정보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이죠. 정보 공개를 왜 받아? 절차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정보 공개를 받아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05번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통지하는 것이 청문 주재자한테 통지하는 것이 있고 당사자 등한테 통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누구한테 더 먼저 통지해야 돼? 당사자 등한테 더 먼저 통지해야 돼요. 당사자 등한테가 10일 전에, 주재자한테는 7일 전에. 왜 그래?
주재자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 늦게 알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등한테는 10일 전에, 그 다음에 주재자 등한테는 7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7일 전까지. 누구한테 더 먼저 통지해야 돼? 당사자 등한테 먼저 통지해야 되고, 청문 주재자는 똑똑한 사람이고 그냥 사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806번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 절차 안에 뭐가 있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죠. 그래서 청청공제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청청공제. 왜 청청공제라고 해? 여기에 의견 청취가 있고 의견 제출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통칭이야? 의견 청취가 통칭입니다. 의견 청취 안에 의견 제출이 있어요. 의견 제출 안에 의견 청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그래서 청청공제. 자, 기억. 현행법상 의견 청취 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청청공제. 자, 니은에 현행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청문 공청회 개최 사유가 몇 개씩 있죠. 그래서 청문이 법행취예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데, 청문 개최 사유가 법행취, 공청회 개최 사유가 법행료죠. 전에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재작년 초에 이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청문하고 공청회 개최 사유가 똑같았었어요. 법행취로 똑같았었어. 법행료로 똑같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법행취, 법행료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청문 개최 사유가 법행취, 공청회 개최 사유가 법행료, 그렇습니다. 다만 법행취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법령대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가 인허가 취소 등입니다. 근데 인허가 취소, 신분자에게 박탈, 설립허가 취소. 그래서 인허가 취소, 설립허가 취소는 취인데 신분자에게 박탈도 따로 있죠. 그래서 법행취, 법행료. 조금 하나 더 나아가면 법행취박, 법행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법행취박, 법행료. 법행취, 법행료. 법행취박, 법행료.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청문 개최 사유, 공청회 개최 사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니은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법행취박 사유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현행법상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간까지. 의견 제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의견 제출에 동그라미. 밑에 청문의 동그라미. 그래서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난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사실은 이 규정이 없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행정절차법에서 이 의견 청취 절차 관련해서 별도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규율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견 청취 절차 전체가 아니라 청문하고 의견 제출에 대해서만, 공청회는 없어요. 공청회는 없고 청문하고 의견 제출의 경우에만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행정절차법에서 별도로 좀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807번을 보시면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 자, 1번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된다. 뭔가 좀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청문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문 공청회는 그냥 개최 사유가 법행취, 법행료고,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은 거기 2번에 의견 제출이죠. 그래서 청문하고 공청회는 일정한 개최 사유를 딱 그냥 열거하고 있고, 의견 제출은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견 제출은 그냥 의견 제출하는 거 받으면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는, 청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그러면 의견 제출의 기회는 반드시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규정해 놓은 것은 청문 공청회가 아니라 의견 제출입니다. 자, 4번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지문이 많이 나와요. 반영할 수 있다는지 반영해야 한다는지. 근데 거기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좀 사유를 좀 한정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한다. 넘어가서 808번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 사유가 법행취죠. 법행취, 법행료. 다만 법행취가 맨 마지막이 인허가 취소 등이에요. 거기에 신분 자익의 박탈도 붙어있죠. 그래서 법행취, 법행료라고 해주시면서 추가로 법행취박, 법행료 여기까지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취가 인허가 취소 등인데 인허가 취소 등, 그 다음에 설립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신분 자격의 박탈까지 거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행, 취박, 법행료. 그래서 또 거기다 보시면 1번 법령 등에서 법. 자, 3번 인허가 등의 취소, 법행, 취. 자, 4번 설립허가 취소. 그래서 법행, 취 맞아요. 근데 2번에 해당 처분의 영향에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법행, 취 맞네. 법행, 취 맞네. 맞아요? 여러분 청문하고 공청회하고 뭔 차이죠?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당사자 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청문입니다. 공청회는 당사자 등 말고 널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공청회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청회지. 공청회. 그냥 당사자 등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청문이고 시민들 널리 의견을 듣는 것이 이 공청회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아니에요. 자, 809번 행정 절차. 1번에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아요? 이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 성격상 거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9시 뉴스에 경찰 옛날에 어디지? 버닝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나이트클럽하고 막 연결돼 있다. 9시 뉴스 나오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에 서장 직위제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언제 거치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직위해제는 사전 통지나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이런 것하고는, 의견 제출 이런 것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제도죠. 그래서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요. 해설에 여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는 경우에 그 예시사항이 기억에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 그 다음에 군에서 보직해임 처분, 이게 직위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성질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2번은 이제 이유 제시인데, 이유 제시.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왜 그래? 내가 이 불이익한 처분을 왜 받았는지 알아야 다투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 심판을 제기하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못하면 심판, 소송 제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유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 절차죠. 자, 그런데 이번에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유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 절차라는 것이 뭐예요?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 제시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유 제시 효과가 있었어. 그때는 이유 제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위법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이고요. 자, 4번에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 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열람을 왜 해줘 그러면?
당연히 정정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 요청하라고 열람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810번 행정 절차. 810번. 자, 1번에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 제시를 해야 한다. 이 이유 제시 역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 안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그냥 인정해. 그럼 본인이 신청한 대로 해줬는데 이유를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이유 제시 예외 사유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이유 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어. 나중에 이유 제시를 해.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의 치유 대상이 주로 이 사소한 행정 절차 위반했을 때 사후에 그 행정 절차를 사후에 이행하면 치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하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 하자 치유 대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이 이 이유 제시의 하자고요.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3번에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옛날 얘기고 오늘날은 행정 절차의 독자적인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그 자체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811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뭐 행정계획도 행정절차법 안에 들어오고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 절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조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행정조사, 공개조. 자, 2번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의견 제출하는 건데 의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말로,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 의견 제출이고요. 자, 3번에 행정절차법은 절차의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같은 실시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절차법 이름이 이제 절차법이잖아요. 그러나 절차 규정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일부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절차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실체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적 사항의 일환인 신뢰보호 원칙 등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812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자, 1번 반드시 문서 형식으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3번 지문 둘째 줄을 보시면 행정지도라는 것이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 바로 행정지도거든요. 그래서 지도, 권고, 조언하는데 조언을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정지도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거기 해설을 보시면 이 행정절차법 규정입니다. 규정. 자,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것이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전제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된다. 즉 말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지도, 지도, 권고, 조언하는 것이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813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자, 1번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함으로 과잉금지 원칙과 무관하다.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를 규율하면서 과잉금지 원칙 그냥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여 과잉금지 원칙도 적용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임의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고요. 자, 814번 넘어가고 815번 볼게요. 815번. 자, 행정지도. 1번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 제출과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 지도 관련해서. 이 사전 통지가 뭐죠? 처분의 사전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지가 불이익 처분할 때는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도 관련해서는 사전 통지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는 처분 절차입니다.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 사전 통지. 그래서 행정 지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번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내용, 신분, 취지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해설을 보시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때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런 사항들이 적힌 것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 신분, 취지까지 다 적시를 해서 서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됩니다. 우리 저 공무원의 행위가 권력행위가 있고 권력적 작용, 권력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권력적 작용에는 관리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사경제작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배상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집행행위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집행행위는 권력행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비권력 작용에서도 관리작용은 포함됩니다. 대신 완전한 사행제작용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서 관리작용이라고 하면 권력적 작용이 아닌 우리 주된 업무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순찰 업무가 권력적 작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찰 업무 돌다가 위법하게 국민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 그럼 국가배상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뭐 순찰작용이라든가 부신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 관리작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행정지도 역시 비권력 작용으로서 저 관리작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직무집행행위에 포함됩니다. 자, 4번에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했다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작용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의적인 작용으로서 하는 행정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임의적인 작용이 아니라 뭐 강제적인 성질을 떼어버려. 그때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작용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816번 정보공개법. 1번에 첫째 줄 끝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말로써도 청구할 수 있죠. 이 정보공개법은 하여튼 잘 만들어진 법률이죠. 어떤 측면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엄청 잘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하여튼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막 넓혀놓고 행정청한테는 막 어떻게든 공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2번에 둘째 줄 중간에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 여부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다음 날부터 어떤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사시선정범. 근데 사시선정범행. 거기다가 사시선정과 범행. 그래서 여기 사시선정과 범행에서 정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입니다.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있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요. 그래서 7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결정기간은 10일 이내 그 다음날부터 또 10일 이내.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10일 이내,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7일 이내,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인데 끝난 날부터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4번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뭐 국가가 짱구예요?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책 한 권만 청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복사해 주면서 종이값 나라에서 어떻게 다 물어요. 그래서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청구인이.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뭐 50원, 100원, 50원, 100원, 150원 장당 그렇게 이제 받은 것이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자, 817번 정보공개법 적절한 것은 1번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보공개법의 특징이 정보 공개를 위해서 아주 잘 규정을 했죠. 그래서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비공개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는 말뜻 그대로만 보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대신 공개 대상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부분 공개. 어떤 정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이것도 역시 공개해야 한다. 어쨌든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1번의 끝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정보공개법상 다음 날부터가 결정기간 연장,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이것이 다음 날부터지 바로 그냥 공개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거 처음에는 그냥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자, 3번에 공공기관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다 임의적인 절차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건 행정심판이건 다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서는 그냥 그 통상적인 경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818번은 818번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에.